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한의사 고은상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고은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턱관절 이상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턱관절은 그저 음식물을 씹기 위해 작용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사고, 인지, 눈과 몸의 움직임, 감정, 면역 등 신경계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관절입니다. 그동안 턱관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 턱관절의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턱관절 이상인데요. 방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고, 인지, 그리고 눈과 몸의 움직임과 밀접한 연관이 턱관절이 있다라고. 예. 실제로 어떻게 턱관절이 그런 기능들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먼저 역학적으로는 목을 비롯한 상반신, 더 크게는 전신이 힘을 사용하기 위한 질의 받침점과 같은 그런 역학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턱관절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긴장 상황이거나 무언가에 집중을 할 때, 또 큰 힘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이를 꽉 물게 됩니다. 네. 예. 그리고 턱관절의 위치나 상태는 일련의 역학적인 고리를 통해서 목과 어깨, 척추와 골반까지 전신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근데 신체적인 면뿐만 아니고 신경학적인 측면과도 연관성이 있다고요. 예, 신경학적인 측면에서는 인체가 수정란으로부터 폐하로 분화, 발생하는 과정에서 턱관절과 치아의 일부가 척수와 뇌를 구성하는 외벽과 동일한 발생학적인 기원을 갖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은 뇌의 기능과 긴밀한 연관을 갖게 되죠. 또 실제로 턱관절의 움직임과 감각은 뇌의 중뇌라고 하는 부위로 전달되는데 이 중뇌는 사람의 감정, 사고, 신체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렇군요. 뭐 이 턱관절이 신체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고 신경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턱관절이 이렇게 전신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예, 사람의 뇌와 척수는 경막이라고 하는 질긴 막 속에 담겨 있는데 이 막은 두개골의 안쪽 면과 경추의 2, 3번 그리고 골반에 있는 천골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골이 비틀리거나 아니면 상부경추, 골반 이렇게 경막이 부착되는 부위가 비틀리게 되면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이 비틀리고 그로 인해서 전신적인 증상과 실제 불균형이 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턱관절을 움직일 때 턱관절 움직임의 축은 경추의 2번 추체돌기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만일 턱관절의 균형이 깨어져 있다면 침을 삼키거나 말하거나 음식을 씹을 때와 같이 턱을 움직일 때마다 이 불균형한 스트레스가 유발되어 상부경추의 위치나 움직임에 영향을 주게 되죠. 따라서 경막의 비틀림과 비정상인 스트레스로 여러 구조적인 신경학적인 증상들을 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이 턱관절의 위치상 영향을 줄 수밖에 없군요. 이게 호흡과도 연관이 있는 거죠? 예, 실제로 턱관절의 위치는 코에서 후두를 거쳐 폐로 이어지는 공기가 지나다니는 길의 직경에도 영향을 줍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턱을 뒤로 당겨서 턱관절을 긴장시켜 보면 호흡이 좀 불편한 것을 경험할 수가 있죠. 실제로 턱관절이 긴장되거나 문제가 있게 되면 호흡 효율이 떨어지면서 산소가 모자라게 되고 에너지 저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사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턱관절이 뇌의 기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릴까요? 턱관절의 불균형이나 움직임 장애는 감정, 움직임, 사고 기능, 눈의 움직임, 청각 반응에 영향을 주는 중뇌라고 하는 부위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턱관절의 불균형 때문에 우리가 턱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비정상적인 신경 자극이 계속해서 중뇌로 가해지게 되면 우울, 집중력 장애, 사고 저하, 몸 감각의 왜곡, 떨림 같은 움직임 장애를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턱관절이 신체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는데요. 자, 이런 턱관절에 어떤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턱관절에는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예, 턱관절에 발생하는 흔한 이상으로는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발생하는 통증, 턱을 벌리거나 닫을 때 발생하는 연발음, 덜그덕거림이 있죠. 그리고 턱을 벌릴 때 턱이 바르게 움직이질 못하고 지그재그 움직이는 거, 또 턱관절 근육의 과긴장, 이러한 문제들이 대부분 턱관절을 지지하는 근육의 불균형이나 턱관절 사이에 있는 디스크의 탈이, 즉 위치 변화로 인해서 생기게 되지만
치아의 부정교합이나 또 턱관절 자체의 변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양 자체가 변화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전문적인 치과의 교정을 고려해야 하지만 근육의 문제나 디스크 탈의와 같은 기능적인 문제들은 한방치료나 물리치료로도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변화한 건 치과 교정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기능적인 문제는 뭐 한방치료라든지 물리치료로도 개선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건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 건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것은 양쪽 어금니를 가볍게 닿게 물었을 때 네. 이 양쪽 어금니가 서로 맞닿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턱관절을 벌리고 닫을 때 턱관절이 바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C자 커브나 S자 커브로 이렇게 궤적이 흔들리지는 않는지 관찰해 보시면 됩니다. 네. 또 턱관절에 양손을 대고 벌리고 닫을 때 그 움직임이 대칭적으로 일어나는지, 또 턱관절을 상하, 좌우, 앞뒤로 움직일 때 통증이 없이 또 대칭적으로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보시면은 그 턱관절의 기능적인 이상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네. 뭐 물리치료라든지 한의학적인 방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턱관절에 발생하는 흔한 이상으로는 통증이 있고요. 그리고 뭐 덜그럭거림이라든지 뭐 턱관절 근육의 과긴장, 또 하나를 들자면 뭐 턱을 벌릴 때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예. 뭐 그런 증상들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어떤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가장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증상은 턱관절 근육의 과긴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턱관절의 직접적인 외상이나 정렬 이상이 확연히 관찰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대부분 오랜 좌식 생활로 인해서 또 턱을 꽉 무는 습관들로 인해서 턱관절 근육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긴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턱관절을 무는 근육들, 이제 교근이나 네. 이런 측두근 같은 근육의 과긴장은 아주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턱관절의 문제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턱관절에 이상이 생겨도 이게 턱 주위에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앞서서도 신체 전반적으로 턱관절이 영향을 준다고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듯이 턱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증상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좀 생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임상에서 턱관절이 중요한 이유는 턱관절에 문제가 있어도 턱관절 자체의 증상보다는 신체 다른 부위의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치과적인 문제가 전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그 닥터 폰더 박사의 치과성 스트레스 증후군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턱관절 증상 외에도 이명, 어지럼증, 청력 이상, 두통, 신경통, 어깨의 긴장, 후비루, 부비동염, 소화불량, 생리불순, 피로, 권태감, 불면, 우울, 불안 등 전신적인 증상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턱관절은 척추정렬의 이상이나 골반 비틀림, 다리 길이 차이 같은 신체 정렬의 문제도 야기할 수 있는 관절입니다. 네. 그러면 턱관절 문제는 턱관절 자체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뭐 이렇게 신체의 다른 부위에 문제를 일으키는 숨은 원인인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예, 실제로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통증 증상으로는 뭐 두통이나 목과 어깨의 긴장과 통증, 척추 정렬의 이상과 통증을 야기할 수 있고요. 신경학적으로는 최선 감각성 이명, 또 어지럼증, 청력 저하, 부비동염, 눈 침침함, 또 떨림, 움직임 부전, 또 신체 균형 이상 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소화장애, 여성의 생리불순, 피로, 건강염려증, 우울, 불안, 신경증도 턱관절 이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만약에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는데 이렇다 할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한 번쯤은 이렇게 턱관절 이상을 생각해 봄직하군요. 예, 통증은 신체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이상 신호죠. 하지만 대개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는 최종적인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문제를 일으키는 가해자는 다른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죠. 턱관절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잘 안 알려진 숨어있는 가해자입니다. 만일 반복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잘 낫지 않거나 자주 재발하는 문제가 있다면 턱관절과 연관되어 있지는 않은지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질병의 증상으로 턱관절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지만 생활 속 여러 습관들이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생활 속 어떤 습관들이 또 요인이 되는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예,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와 집중 상태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턱을 꽉 물게 되죠. 네. 또 특히 우리가 일자목이라고 하는 이렇게 등이 굽고 정면을 보기 위해서 턱을 앞으로 내민 자세에서도 또 턱관절은 뒤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네. 또 턱관절이 긴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턱을 과도하게 긴장하는 습관이 지속이 되면 턱관절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턱관절을 꽉 무는 사람들은 대개 혀 가장자리에 그 치아 압력에 의해서 눌린 자국이 생기게 돼요. 네. 그런 것을 아픈이라 그러는데 혀를 내밀어 봐서 실제로 혀 가장자리에 아픈이 있는 분들은 평소에 혀를 꽉 깨무는 습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충치 때문에 음식을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 또 턱을 괴고 이렇게 앉는 습관, 또 잘 때 이를 가는 습관, 이런 습관들도 치아를 마모시키고 턱관절의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상당히 해당되는 습관들 지금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고치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더라도 서서히 인식하면서 나중에 서서히는 좀 고쳐나가는 그런 노력쯤은 좀 기울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번에 치료법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치료법 여쭤보기 전에 턱관절 이상은 치료 목표가 무엇인지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턱관절의 치료 목표는 일단 턱관절의 정렬과 움직임을 정상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만일 턱관절 뼈의 길이가 비대칭적이거나 치열이 심하게 정렬이 맞지 않는 등의 해부학적인 이상이 있는 분들은 먼저 치과 교정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턱관절의 정렬과 움직임의 이상이라면 한방치료나 물리치료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의학적인 방법에서는 이 턱관절 이상을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턱관절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턱관절의 정렬이나 또 움직임의 상태를 평가해서 손상이 된 근육과 인대 구조물을 확인을 해서 침치료나 약침 혹은 봉침 치료를 시행을 하고요. 또 추나 치료를 통해 그 움직임의 상태를 개선을 시켜줍니다. 하지만 턱관절의 문제는 특히 이제 한방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좀 더 전인적인 맥락에서 좀 접근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턱관절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경계와 면역계 또 다른 신체의 정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반대로 또 그런 신경학적인 문제, 면역적인 문제, 또 다른 신체 구조물의 긴장이 또 턱관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턱관절을 치료를 할 때는 턱관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전신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서 함께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러면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이 지금 침, 약침 치료, 그리고 추나 치료, 봉침 치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다른 치료가 이루어지진 않습니까? 만일 교정된 후에 턱관절을 교정한 이후에 개선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고 계속 재발을 한다면 턱관절이 교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장치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스트레스나 면역계의 문제가 관여되어 있다면 한약 치료를 함께 하고요. 또 신경학적인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면 신체 감각기관을 자극해서 신경 기능을 개선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또 약간 추나의 운동적인 그 방법론이 이제 가미가 된 도인안교 치료법을 또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감기 치료처럼 뭐 일주일 만에 뚝딱 나을 것 같지는 않은데 치료 기간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 치료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고 또 치료 목표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근육 긴장으로 인한 급성적인 문제는 대략 1, 2주 정도 만에 또 치료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증상이 만성적이거나 또는 교합의 문제나 디스크 같은 문제가 함께 발생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치과 교정 전문의와의 협진이 또 필요할 수도 있죠. 네. 치과 교정 치료와 이 한방 치료가 병행되는 경우도 있군요. 그러면 교정 치료가 끝난 후에 이렇게 한방 치료를 이어갈 수도 있는 겁니까? 예, 사실 치과와 한방 치료의 협진에 대해서는 아직 직능 간 협진에 대한 교류와 공감대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몇몇 학술 교류를 통해서 협진에 대한 연구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성과가 쌓인다면 환자분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치료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턱관절 문제는 치과 교정으로만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한의학의 기능적이고 전신적인 접근 방법도 치료 옵션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환자분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치료 후에 다시 재발할 일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증상이 개선이 되었더라도 턱을 악 물거나 또 턱을 괴고 앉거나 한쪽으로 음식물을 씻거나 잘못된 그 척추와 목의 자세를 유지하는 등 생활 습관이 교정되지 않는다면 또 재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치료 후에도 의식적인 자세 교정과 생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도 재발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잘 관리해도 한 번 턱관절 이상이 생기면 다시 재발할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아예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이 턱관절 이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턱관절은 특히 외상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스포츠 활동을 하시거나 운동을 할 때 그 턱관절에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특히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활동을 하실 때는 꼭 마우스피스 같은 안전보조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자세는 턱과 목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바르게 앉도록 하시고요. 아무리 바른 자세로 앉는다고 하더라도 오래 앉아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상에서 엎드려 자거나 턱을 괴거나 딱딱한 음식을 오래 씹는 것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턱관절 근육을 마사지해 주시고 의식적으로 턱을 꽉 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또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턱관절 이상, 단순히 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만만히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한의사 고은상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